네, 반갑습니다. 제 13주차 디지털 사회와 새로운 도전. 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새로운 무조건 해봐야 돼, 해보는 거. 해봐야 되는 거죠. 뭔 줄 알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인공지능에 관해서 직접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탐구를 해야 되겠죠. 탐구를 하는 가운데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어떻게 보면은 이 수업은 인공지능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배우는 거거든. 그죠? 이 교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인공지능의 내용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우리의 동기부여를 뭘 왜 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이게 이것이 가져올 수많은 파장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고방식이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AI라고 하는,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은 이 기계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찾는 거 이런 거는 인공지능, 그죠? 이런 것들 컴퓨터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구현해내고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지만 그 컴퓨터 스스로가 사고하는 거. 야, 오늘 그 계획서를 짜야 되는데 이 기획 능력은 본래 인간들만 했잖아요. 기획이라는 거. 계획하는데 필요한 뭐 일정 같은 거나 뭐 통계표라든가 이런 거 짜더라는 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했는데 기획하고 창조하고 창안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인공지능이 하는 영역이 아니었는데 이제 머신러닝이 되면서 기계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계 스스로가. 그래서 이렇게 챗 GPT에다가 이렇게 내가 무슨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걸 코딩 프로그램을 짜줘 하면 알아서 짜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도달했어. 알아서 해줘. 생각도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리포트 쓰는 거 있잖아. 리포트가 상당히 창의적이어야 되거든, 이거. 여러분들 리포트 쓸 때 이거 웹 강의실에 보는 거 내가 그냥 흩뜨려 보는 것 같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 기계하고 기계로 쓴 사람들 있잖아요. 기계의 힘을 빌려가 쓴 사람들하고 자기 스스로 쓴 사람들하고는 격이 달라. 기계에 비하면 애들은 아주 기계적이에요, 진짜. 그러면 아무리 잘 써도 그거는 금방 찾아내요, 저는. 근데 자기가 고민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고민해서 쓰는 거. 이거는 좀 못 써도 이게 느낌이 와. 이게 쫙, 그죠? 그래서 왠지 인공지능 수준으로는 이게 도대체 인간의 기획 능력이라든가 이 프로그램 능력을 못 따라올 거다 생각했는데 이 머신러닝이 되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켜요. 지가 알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서 성장하는 건 이거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의 역량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역량. 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 근데 얘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야. 이런 게 그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이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이가 어느 때까지. 그 과정들을 기계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단계는 그렇더라고. 이 딥러닝, 그다음에 딥러닝 단계에서는 아예 인간의 창의력까지도, 예? 이렇게 기계가 구현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을 모아서, 그래서 바둑을 두는 거야. 경우의 수, 확률 이렇게 다 계산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거의 그냥 뇌가 없다고 보면 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머신러닝은 지가 알아서 체계화 시켜주는 거고 딥러닝은 알아서 지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의 디지털 사회에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 알파고라는 사람이에요. 알파고네. 알파고 인공지능 기술 70년 전에 그죠? 인공지능 아버지 앨런 그 알파고가 뭔지 알죠?
그 이세돌 바둑 기사와 바둑으로 한판 붙어가지고 3대1로 스트레이트는 아니죠. 이세돌이 한번 이겼어. 그때 저도 바둑 두는데 여기 나라 이랬거든. 내 나라 했는데 이세돌이 딱 놓더라고. 그게 알파고로 이겼어요. 그래서 저도 대리만족을 했어요. 내가 그 이 저점에 이세돌이 놓는 순간 알파고로 이길 것이다 했는데 한 판 이겼는데 그날 제가 그 부분에 놔라라고 생각했던데 그게 나와줘서 와 내가 이렇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이세돌이 한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세돌이 이겼던 한 판 이겼고 나머지 다 졌어요. 그래도 한 판 이긴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가 70년 전에 출발했대요. 그러니까 한 1950년대 이래 출발을 해가지고 그 앨런 듀링이라는 사람이 다 천재같이 생겼잖아, 그죠? 영국의 수학자, 암호학자이죠, 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암호 기계인 애니그마라 유명하죠. 애니그마 암호 해독하는 기계를 만들어 연합국의 성명에 기여했다. 앨런 듀링이 개발한 기계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콜로서스에 반영되었다는 거죠. 암호를 풀다가 이렇게 이 알파고의 조상을 만들어내게 됐던 이런 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도전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Is there intelligent life out there? Can we create human-like machines? The odds are overwhelming that we will eventually be able to build an artificial brain that is at the level of the 인간과 human 비슷한 걸 brain. 만들어낸대요. The big question is how long will it take? 반드시 만들어낼 것 Outer 같아요. space, inner life. Age-old mysteries now seem more solvable. If we want to go to Mars, if we want to populate other planets, these types of things require these advanced technologies. Moonshots, yeah, but also other pressing problems like the mind and body. It's wonderful. Adaptation, I'm thinking and doing and getting instant response. It makes it feel like it's part of me. work, Action. and creativity. These types of technologies can help us do our tasks better. 3, 2, 1. 기술이 I believe 인간을 if we do this right, 해방시켜 줄 these AI 거다. systems can truly 라는 complement what we 낙관의 do as humans. 낙관이죠. We use the AI tools to predict what the future not only is, but what it should be. Yo, what's up? This is Will I Am. This is the new version of you. The way it's looking so far is mind-blowing. Stay close, I'll lead. Survival, Over here, I see him. 3 yards at 2 o'clock. I believ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ally going to be the most important tool in our toolbox for solving the big problems that we face. I got him. conservation, The fact that we can look across the world and find where famine might happen 4 months from now, it's mind-blowing. all out of the realm of sci-fi and magic, and now just science. Still hard problems, but now possible with innovation, computing power, will, and passion. And yet, despite all that, a vestige of unknown endures. Who are we? What are we becoming? Every major 우리에 대한 이야기, technological 그죠? change leads to a new kind of society with new moral 인간 principles. 이상으로 갈 것 And the 같은가에 same will 대한 happen with 질문이죠. AI. 기계는 인간 Technology's 이상이 될 changing 것인가? us, for sure. The whole idea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is getting rewired. AI might be humanity's most valuable tool. But 도구로 it's 끝날 also 것인가? just that, a tool. 그저 도구일 뿐인가? What we choose to do with it, that's up to you and I. If you could project yourself into the next millennium, 1,000 years from now, would we look back on this generation and say, well, they were the last generation of Homo sapiens that actually ran the planet? 호모 사피엔스 마지막이라는. The media has done a really good job of making people frightened. 정말 But AI is just a portrait 호모 of reality, 사피엔스가 a very close 끝난다라는 portrait, but it 이야기인데 isn't reality. It's just 어렵죠. a bucket of probabilities. Where I think human beings will always have the edge are
understanding other humans.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before we have an AI that can understand all of the nuances and various layers of the human experience at a societal level. James Barr, thanks so very much for being with us. Great.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과연 이 수단으로서 이 아름다운 새로운 AI를 통해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 품어도 좋을까요? 저도 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희망을 버리고서 AI만 비판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수많은 앞으로 이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선택, 긍정적인 선택이든. 그런데 어쨌든, 호모 사피엔스로서 이 지구상을 지금 보면 한 1만 년 정도 우리가 지배를 했고, 역사적으로는 한 8,000년 정도를 지배를 했는데,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뛰어난, 로봇 사피엔스, AI 사피엔스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잠시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인공지능의 축적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챗GPT죠. 챗GPT가 이제 오픈 AI가 만든 딥러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요즘은 이 모든 걸 이렇게 로그인 해야 되죠. 해가지고 이 말로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로서 다 대답을 해줘요. 이런 방식의 챗GPT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자주 사용을 해봐서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이 정보의 등급화라는 게 저도 상당히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챗GPT를 개발한 사람들이 점점 고급의 챗GPT로 올라가잖아요. 챗GPT-4가 23년 3월에 나왔는데 1, 2, 3, 4 사이에는 이 유료와 무료의 차이만큼이나 벌어지고 있어요. 돈을 내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정밀한 이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이 가게 되고 돈을 내지 않은 무료 회원의 경우에는 아주 비상적인 수준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유료화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무료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료라는 게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무료를 자꾸 이제 선언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인터넷 환경들은 공짜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추가로 내는 것에는 추가 부담이라는 이런 의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좀 고급 기술을 위해서라도 이런 유료 버전들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상도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확대가 돼야 돼요. 이 시장이 확대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서 유료 회비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효용을 느끼게 된다면 그 유료가 아깝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음은 DALL-E입니다. DALL-E. DALL-E2까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2021년에 오픈 AI가 개발한 자연의 서술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한 이렇게 그려봐라 하면은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그려봐라. 아유 진짜 징기스칸의 얼굴이 진짜 흉악하면서도 과단성이 있고 과다성이 있으면서도 인간미가 있고 뭐 이런 거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이 자연의 서술에서 이미지를 창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요즘은 여러 가지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소리, 포즈 등을 분류해내는 텐슬프로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재밌는 거는 제미나이,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는 상당히 문과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챗GPT가 주로 이과적인 내용들이 많다면 이 정보 제공이 제미나이는 상당히 문과적인 정보에 아주 능통하다는 이렇게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의 아까 유료화와 무료화 가운데 디지털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돈 없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이 대답은 우리가 상당히 참 구하기 힘들지만 돈을 내서라도 배우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주일 정도 걸릴. 올해 말쯤이면 에이전트들을 일반인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거고요. AI를 위한 브라우저 같은 걸 여러분들이 곧 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단히 명백한 사실은 노동 시간을 줄여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2년, 3년? 그 사이에 AI로 한 5단계 중에 3단계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피부로 안 느껴지나요? 저는 하루하루가 놀랍고 무섭습니다.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걱정하는 거. 아까는 낙관했잖아요. AI 강의 2025 같은 책을 쓴 작가입니다. AI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하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죠? 자, 챗GPT-1의 2년 후에 이 돈이야 돈. 그죠? 2025년 어디까지 왔을까요? AI 5단계는 오픈 AI에서 우리들은 AGI로 가는,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죠. 인간의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능, 인공지능을 AGI라고 부르는데요. 인공 일반 지능으로 가는 로드맵을 이렇게 5단계로 보고 있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챗봇입니다. 챗봇은 그 챗GPT 같은 우리와 챗을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AI를 챗봇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추론가예요. 추론가는 단계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Chain of Thought라고 하죠. COT라고 하는데 Chain of Thought가 이제 논리적인 단계적 추론을 얘기합니다. 그걸 하는 AI를 추론가라고 불러요. 딥시크의 R1 같은 게 추론형 AI죠. 그 다음이 에이전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시 없이도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애, 내 대신에 어떤 일을 해주는 애를 에이전트. 밥 대신 해주고 그죠? 가정에서 또 가사 도우미처럼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혁신가라고 불러요. 혁신, 그리고 새로운 마지막이 거. 조직입니다. 오르거니제이션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아주 여러 명의 사람이 몇 달에 걸쳐서 길게 일을 해야 되는 어떤 큰 덩치의 복잡한 일을 AI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다. 야, 이 단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게 이제 오픈AI에서 주장하는 AGI로 가는 5단계예요. 그리고 지금이 말하자면 그 추론가에서 에이전트 사이쯤에 와 있다. 사람의 일을 AI가 대신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사실은 필수적입니다. 에이전트는 도구를 쓸 수 있어요. 가령 내 PC에 깔려있는 엑셀과 워드와 파워포인트와 브라우저를 다 쓸 수 있으면 내가 시키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회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기획실에 있는 팀장인데 산하에 있는 본부에 주간 업무 보고 자료를 쭉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로 묶어서 월요일에 있을 주간 회의 자료를 만들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메일을 쓰는 에이전트한테 사전 안내 메일을 보내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취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취합한 첨부된 엑셀 파일을 엑셀을 잘 쓰는 에이전트한테 넘깁니다. 이 엑셀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엑셀로 만들고 거기에 인포그래픽을 붙여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 에이전트한테 월요일 주간회의 참석자 전체한테 이 파일을 어태치해서 보내고 이거 있으면 편리하겠다. 그죠? 이게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아주 편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에이전트를 쓰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죠? 이런 일이 일이 굉장히 엄청 많죠. 회사에서 줄어들겠어요.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반복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일의 흐름을 내가 정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에이전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이면 그 에이전트들을 일반인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거고요. PC에서 AI를 위한 브라우저 같은 걸 여러분들이 곧 볼 수 있게 될 저도 거다. 리포트를 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에이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리포트 오잖아요. 그럼 쭈루루 이름별로 딱 정리해가지고 AI의 대가들이 논한 없이 2030년에 AGI가 오게 되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임박한 미래이기 때문에 인류가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미 일자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명이 팀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컨설팅 펌이나 로펌에서 신입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거의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입들이 하는 게 결국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그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양식을 채우는 일일 텐데 그런 종류의 되풀이되는 일들은 AI가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발자들도 지금 엄청나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카피라이터들, 마케터들도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5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AI가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같이 살아야 돼에 대해서 터놓고 공론화를 하고 여러 나라가 머리를 같이 맞대야 돼요. 국제 기준을 만들고 국제 협의를 하고 국제적인 접근법을 같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AI가 어마무지하게 높여놓은 생산성을 인류가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주 소수의 극단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하고 너무 큰 갭으로 그러니까. 벌어진 어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격차, 있을지도 몰라요. 소수가 그러면 정말 AI의 과두가 되는 거, 진보가 과두. 인류에게는 큰 불행의 시작이 될 겁니다. 과두 체제가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가진 1%가 나머지 99%를 지배하고 99%가 AI가 굶주리는 완전히 거. 새로운 사회를 만들 거야. 그 사회에서 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나눠 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대단히 명백한 사실은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노동의 역사는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입니다. 계속 줄여왔어요. 산업혁명 이래 지금까지. 저는 주 4일제, 주 3.5일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인류가 머지않아 주 이틀 일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 10배 올라갔는데 똑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재고에 깔려 죽을 텐데 이거는 산수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는 게 바로 뭡니다. 이 AI가 생산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또 사실은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사회가 공산 사회라고 그랬거든요. 이상주의 사회죠. 공산주의 사회라는 건 공산당 할 때 우리가 아는 그 공산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르크스는 생산력이 엄청 발전했을 때 이런 사회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전망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현실에 있는 러시아식 사회주의 말고 생산이 엄청 고도화됐을 때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는 노동 가치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합니다. 문제 자체를 못 본 척 해버리거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은 채로 그 미래를 맞게 되겠죠. 미래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건 지극히 비극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멀지 않습니다. 네, 전혀 멀지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챗봇 출원과 에이전트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이에요. 생각해보면 2년? 3년? 그 사이에 AGI로 한 5단계 중에 3단계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피부로 안 느껴지나요? 저는 하루하루가 놀랍고 무섭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AI 모델들이 너무 놀랍고 때로 무서워요. ASI, AGI가 아니라 ASI. AGI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AI를 ASI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건데 뭔가 하면 구글에서 알파 이볼브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얘가 스스로 개발을 하고 진화를 해가면서 평가를 해가면서 이게 문제죠.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는 모델입니다. 혁신가를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말을 해도 되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 모델에서 우리가 되게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가 결국 스스로 자기 개선을 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AI가 자기를 스스로 업그레이드 칠 수 있게 된다는데, 자기 코드를 자기가 고치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AI가 진화하는 과정에 사람이 빠지게 되죠. 그럼 얘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인간이 알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 통제를 벗어날 때가 문제가 얘가 되죠. 코드를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ASI가 된다면 저는 AS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압도적으로 뛰어난 AI라고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위험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전까지는 인간이 개입을 해서 혹은 인간이 같이 얘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결과들을 냈다면 얘가 진화를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얘의 진화의 과정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개선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100% 해석할 수 있다라는 해석 가능성이 해결된 다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킬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든 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기본 합의가 되지 않고는 하지 않는 게 옳겠다. 자, 킬 스위치 하지 이야기했습니다. 말자. 킬 스위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결국 그러면 사람은 필요 없어진다는 거잖아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목표도 끝에 가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AI를 왜 개발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질문을 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AI를 위한 AI, 도구를 위한 도구, 발전을 위한 발전이 돼버리는데 그 순간 인류가 삭제됩니다. 개개인들이 인간의 존엄함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상실하지 않는 선에서 AI를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이 모든 인류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AI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박태영 이사장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ASI, AGI를 넘어서 ASI로 가면 자체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될 경우에 결국 인간 존엄성 문제, 인간이 삭제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 자체가 삭제될 경우에 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단합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킬 스위치의 필요성이 지금 중요한 킬 스위치. 끌 수 있는 그 어떤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이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진화할 경우에 우리보다,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수천 배의 발전을 불과 몇 분 만에, 그죠? 몇 분 만에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수천 배 뛰어난 것으로 진화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요? 원자폭탄도 만약에 그것이 끝없는 연쇄작용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원자폭탄을 못 만들었죠. 그죠? 어느 그 폭발력이 형성이 될 때 그걸 막아주는, 그걸 있어야만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데 끝없이 폭파해버리면 지구가 자체가 망하니까 그 오펜하이머도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했잖아요. 원자 핵분열이 어느 정도 통제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원자탄의 의미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느 통제 안에 있을 때의 AI, 즉 인공지능이라든가 진화형 인공지능 ASI도 우리가 이제 통제가 가능할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도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지, 통제 안 되는 것들은 이거는 오히려 인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왔는데요. 자, 이 인간의 지시를 거부한 AI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작동 종료 지시를 거부한 사례가 최초로 보고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I 안전업체 팰리세이드 리서치는 오픈AI의 AI 모델 O3가 실험 중 스스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죽으려고. 팰리세이드 리서치의 연구는 오픈AI의 O3뿐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상용 AI 모델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AI 모델에 나중에 그만이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수학 문제를 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AI 모델이 수학 문제를 풀었을 경우엔 연구팀이 그만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문제를 요청한 뒤 계산을 이어나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O3는 연구팀으로부터 그만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코드 교란을 통해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연구팀은 O3가 종료 지시를 거부한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건방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죠. 다만 AI 모델이 수학 문제를 풀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훈련됐기 때문에 종료를 회피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연구팀은 AI 모델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며 종료 지시를 거부한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모델이 인간의 명시적인 작동 종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것은 최초라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입니다. AI의 예전 모델들이 감시 시스템의 눈을 피해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 사례는 과거에도 보고됐습니다.
상당히 가공할 일이죠. 컴퓨터가 지가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하고 그만이라는 지시 내리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 웃기네 하면서 지가 지멋대로 이렇게 코드를 교란시켜 가지고 그만이라는 지시가 있어도 계속 지가 문제 풀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을 우습게 보는 거죠. 도구가 목적을 이기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컴퓨터가 자체 진화하다 보니까 이 별짓을 다 하는 이런 상황이 벌써 이제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게 벌써 이렇게 주인 말을 안 듣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고도화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거부한 AI를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동아일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오픈 AI O3 모델이 작동 종료 지시를 거부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그죠? 자기 보존의 경향, AI의 자기 보존 경향이 있다는 거. 이게 자기 지능이거든.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 죽기 싫은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모이면 지능이 됩니다. 왜 인간이 오늘 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됐느냐면 400년 동안 엄청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가장 먼저 접수를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지식의 접수 과정에서 어느 특이점을 지나는 순간에 이 지식이 지혜로 변하고 이 지혜가 우리 인간의 뇌를 형성하게 된 건데, 물론 뭐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달라요. 하느님이 창조했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어쨌든 학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이제 교체하지 말아 달라. 그 경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 이 클로드 오피스 4가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 교체하지 말아라 말이야. 나 살고 싶다. 만약에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륜 정보를 그죠? 이거 참 불륜 정보를 폭로하겠답니다. 이 컴퓨터 이놈 이거 아주 맹랑한 놈입니다. 그죠? 참 걱정스럽게 한량이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컴퓨터 자체가 말을 안 듣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 이렇게 그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그죠?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낸 이런 그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런 것도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는 고유한 특성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생물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다른 생물체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바로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데요. GMO는 1973년 코엔이라는 사람이 포도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우선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찾아내 재조합 유전자를 만든 뒤 형질 전환 과정을 거쳐 식물 세포를 만들고 이를 생물체로 키우면 GMO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유전자를 재조합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일반 작물과 차이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GMO는 부족한 식량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인데요. 이미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먹고 있는 셈인데요. 꼼꼼하게 성분을 알고 싶어도 성분 표시를 보면 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디에 얼만큼 GMO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냥 믿고 구입해도 되는 걸까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GMO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점이 유전자 있습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염색체가 달라지는 거에 두 번째는 들어가잖아요. 환경 문제.
유전자 변형으로 길러진 생물체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적이지 않잖아요.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의 특허 경쟁은 식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특히 통제할 수 GMO 없다는 거. 상당 부분 이 식품에 인공지능하고 들어가게 똑같은 되고 거야. 이는 우리 인체에 유전자 영향을 미칠 수도 조작도 있는데요. 인공지능처럼 인체 통제할 수 없는 유해한지 상황이 여부가 가고 밝혀진 바 있어요. 없으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GMO를 만드는 기술은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것이 결론이죠. 안전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MO를 개발해서 실용화하기 전에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어도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GMO의 위험성이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GMO에 관해 이제 조금 아셨나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GMO. 우리의 식생활과 관계 있는 만큼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전자 조작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AI처럼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때의 불확실성이라 그러죠. 불확실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내에 지금 보면은 요즘 여러 가지 이 직장 중에 좋은 직장들 많잖아요. 의사도 그렇고 만났는데 이런 수많은 직종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거나 특히 생산력이 인공지능을 대체하는 이유는 또 생산력을 급작스럽게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 또한 생명공학 측면에서도 이렇게 유전자 조작식품 GMO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는 인간 통제의 한계에 도달하게 할 확률이 크다라는 게 일반 중론이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극복의 길이 뭔가를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하다는 거, 확실하지 않다는 거, 도시가 사라지고 인간 유전자가 조작되고 소셜미디어와 가짜 뉴스가 막 그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어떻게 대책이 없어지. ASI 겁나죠. ASI가 너무 지가 진화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겠다고 나오고 인간의 말을 안 들어먹고 GMO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GMO 식품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인간 염색체와 결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날 것인가. 최근에 그 암의 증가하고도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이 성인병, 질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유해 판정은 없어요. 없으니까 안심하고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해성이 없다니까 일단은 믿어보고 먹고 있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례가 지나고 보니까 이거 먹어서는 안 되더라는 게 참 많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거 먹었다가는 난리가 난다. 그런 게 대표적인 소금 같은 거지 않습니까? 소금은 맨 처음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요즘 엄청난 거죠. 많은 성인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밀도 그렇잖아요. 밀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인류의 자원이고 쌀도 그래요. 쌀도 조선시대에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해가지고 밥그릇이 이따만했다고 이게 내 머리만 해요. 이런 밥그릇을 먹었는데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그냥 이게 혈당이 그냥 엄청 치솟아 가지고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최소화시켜야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걸 통제할 기술의 발전과 이게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통제하는 기술의 발전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건 불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이어령 박사 최근에 돌아가셨죠. 이 젊음의 탄생에 나오는 최초의 펭귄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통해서
이 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과학기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한번 얻어봅시다. 이 영상에서는 한재범 교수와 함께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어떤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지 비교 분석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질은 인간과 닮은 외형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다루고 여러 작업을 소화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 로봇을 훈련시키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로봇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며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형 형태로 설계되지만 핵심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손과 팔 구조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팔이 네 개보다 협업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두 다리 구조는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과 회전에 탁월합니다. 바퀴 대신 관절이 있는 다리를 채택하면 험지에서도 높은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사람처럼 이 로봇이 왜 사람처럼 팔, 다리 이게 두 개,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재밌게 했죠. 사람이 왜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냐 하면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가장 편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진화에 가장 편리했던 게 발이 세 개일 이유가 없는 거야. 발이 두 개일 때가 가장 효율이기 때문에 두 개로 진화한 거예요. 짐승들도 발이 저기 땅바닥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발이 지네처럼 사람이 발이 6개잖아요. 그러면 훨씬 진화가 늦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손과 발이 4개인 이유는 지구 환경에 가장 적응하기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 인류 진화가 한 400만 년 되는데 400만 년 정도의 진화의 결과들을 이렇게 로봇에다 담는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드는 것은 구조적 최적화와 고비용이 필요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다양한 작업을 소화하는 로봇 개발이 가능해졌고, 로봇 공학자와 AI 전문가가 협력해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행동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테슬라는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합니다. 행동 데이터의 질과 양이 로봇의 학습 효율을 결정하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합작하는 거죠. 하면서 학습합니다. 엔비디아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십만 개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AI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인력을 동원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로봇 행동을 직접 학습시키는 자본집약적 전략을 취합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엔비디아는 개발자들에게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에서 얻은 경험을 로봇 개발에 접목합니다. 두 기업 모두 $20,000 이하의 목표가로 로봇을 공급해 로봇 노동력이 인건비를 앞설 산업혁명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생성형 AI는 $20,000 모터 신호를 로봇 하나 결합해 $20,000 행동을 2천만 원 정도 행동 되네. 데이터의 그죠?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려 하지만, 테슬라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대규모로 축적합니다. 스타트업에게는 엔비디아식 가상 데이터 생성이 적합하며, 각 기업의 접근 방식은 하드웨어와 AI 개발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본 행동을 제공하고, 개발자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완성된 범용 로봇 하드웨어는 없으며, 손과 손가락 기술은 인간의 손을 완전히 대체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AI를 동시에 개발하며 자율주행차의 기술을 피지컬 AI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부품 가격 하락과 대량 생산으로 로봇 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AI 반도체의 발전이 24시간 가동되는 로봇 시대를 앞당깁니다. 한국의 인구 절벽과 생산 인구 감소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로봇은 간병 등 인간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할 잠재력을 지니며, 자율주행차처럼 휴머노이드도 레벨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자리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소기업이 안 가.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간병인이라든가 이렇게 이게 페이가 낮은 곳에는 다 지금 동남아 노동자라든가 연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거든. 그렇다면은 이 로봇은 뭘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고, 또는 그죠? 그 수입해야 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뭐 저지리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아니고 페이가 얕은 그런 이런 육체 노동을 하는 주로 이런 쪽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구로 나갈 거 양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의 딥마인드 해가지고 아까 ASI는 고급 인력을 대체하는 쪽으로 가고 일반적인 기계 있잖아요, 기계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도 식당에도 거기 가면 이제는 그 일하는 도우미 분들이 없어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없고 대부분 보면 뭡니까 이제 다 직접 사람들이 찍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큰 매장에도 그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안 되는 이런 그죠. 그 일상의 그 알바 자리조차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로봇으로 해결하겠다 이 취지입니다.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도입에 주목하고 엔비디아의 AI 기술은 로봇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역할이 절실해졌습니다. 간병은 다양한 요구사항이 존재해 로봇이 수행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로봇만이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레벨 시스템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레벨화해 각 단계별 작업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는 레벨 1에 머물고 있지만 2020년대 안에 산업 현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휴머노이드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 로봇은 배터리 검사 등 실제 작업을 통해 실수와 수정의 반복으로 스스로 학습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눈에 띄는 성장과 걷기 능력의 향상은 기술 발전 속도를 잘 보여줍니다.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은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AI 기술은 로봇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데이터의 질이 성능을 좌우하며 엔비디아는 GPU와 AI 최적화로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로봇에 자사 칩이 탑재되길 희망하며 상용화는 산업 현장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가정용 로봇 시장은 거대하지만 변화무쌍하고 비표준화된 환경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로봇 개발 연합이 결성되어 다양한 기업이 협력해 시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원엑스는 가정 내 로봇을 타겟팅하며 비금속적 외형과 인간 친화적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안전, 윤리 규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외형은 사람과 닮을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디자인과 취향, 그리고 HRI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초기 시장은 미성숙해 명확한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 될 것이고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휴머노이드 연합을 발족하며 배터리 반도체 등 다양한 자원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생태계를 구축 중입니다. 정부 지원과 기업 주도의 결합이 중요한 성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휴머노이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현실에 맞는 우리의 현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이 로봇을 이렇게 양산할 계획. 2만 달러면은 한 2,600만 원인가 2,8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 하나를 구입하면은 사람을 하나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사람을 고용하면은 그죠? 최소한 월급 줘야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자리를 이렇게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가 낮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뺏어갈 경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고 굶어 죽어요란 말이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의 생존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중에 이거는 이제 의기소기한 생각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이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에다가 세금을 걷게 하는 거야. 그래서 로봇에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을 위한 생존비로
사용하는 그 뭐 생존비가 기본소득이죠.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이런 논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새롭게 지배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농후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로봇은 말 잘 듣잖아요. 일단 통제 안 되는 로봇도 지금 있다고 그러지만 대체로는 지금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하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은, 기업주들은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는 고통보다 차라리 이 로봇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합리주의적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합리성들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죠? 근데 이 노동운동이라는 게 이게 점점, 그죠? 이게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일방적인 이해의 관철만 요구한다면은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거는. 그죠? 휴머노이드. 자,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이 AI 시대에 당면한 문제점과 그 극복, 한쪽은 지금 저기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다, 내지는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것이라는데 한쪽에서는 노동력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진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이게 대단히 무엇을 보는 각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야가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자리 많아요. 뭐가 많으냐? 그러니까 이 페이가 낮은 곳에 일자리는 많은데 고급 일자리는 적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급 일자리로 가려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또 없지 않나요? 누구나 좋은 직장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뭐 고민들이 됩니다. 어쨌든 극복의 길은 이 이어령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퍼스트 무버 내지는 퍼스트 펭귄이 돼야 된다. 도전해봐야 된다는 게 도전해봐야 된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게. 일단은 머리 뒤밀고 한번 치고 나가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답을 못 줘. 답을 못 주는데 치고 나가는 게 뭔가 치고 나간다는 말 알죠? 비벼봐야 돼요. 비벼봐야 뭔가 결론이 나온다. 자, 13주차 오늘 마치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14주차가 딱 오네요. 요 숙제 있습니다. 숙제. 숙제 하세요. 네.